네, 안녕하세요. 보건과학연구소 서지훈입니다. 우리가 계속 환경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위해성 평가를 진행했던 실제 아티클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또 계산식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위험도를 산출해 보는 연습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는 이유가 뭐였죠? 어떤 환경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한 궁극적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환경 보건 안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안용 학과에 여러 가지 세부 전공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주로 환경보건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보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제가 환경보건법을 들고 왔어요.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또 상세하게 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법이 생긴 목적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웠죠. 그런 것들이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규명하고 감시하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를 줄이기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럼으로써 국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과 보호,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건전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건전성, 아까 말했던 건강이라든지 안전 이런 것들도 다 내포하는 의미가 되겠고 또 요즘에는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핫하잖아요. 제 생각에도 국민 건강과 생태계도 건전하고 건강하고 안전하면서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환경보건법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환경보건이란 무엇이냐? 환경오염과 그 다음에 유해화학 물질 이 두 가지예요. 환경오염, 그 다음에 유해화학 물질 등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이를 예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통칭한 개념이 환경보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환경오염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들고 와봤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환경오염은 산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또는 심지어 방사능 오염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금 오염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소음이나 진동, 그다음에 악취, 요즘에 또 이슈인 일조 방해 심지어 이런 것들도 환경오염이라 그러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빛, 인공적인 조명 이런 빛공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환경오염으로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유해화학 물질은 이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유해화학 물질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또 밑에 보시면 유해화학 물질이란 유독물질 또는 허가물질 또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 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지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 대비물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별에 대한 특성과 차이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시간에 들으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수강할 친구들도 있을 테니 그 수업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모두 이제 통칭해서 유해화학물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환경성 질환도 있었잖아요. 여기 환경성 질환 보시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환경유해인자 위에서 말했던 그런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어쩌고저쩌고 누가 정한 질환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3번의 위해성 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또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그리고 독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죠. 위해성 평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 환경성 질환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역학조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역학조사가 무엇이냐?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도 배웠고, 코호트 연구, 그 다음에 케이스 컨트롤 연구. 제가 심지어 중간고사에도 문제를 냈었습니다.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 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이게 좀 키워드일 것 같네요. 특정 인구 집단,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이나 사망, 그런 건강피해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그런 모든 연구활동을 역학조사라고 한다고 나와 있죠. 환경매체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겁니다. 환경매체는 이제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에 전달하는, 수용체가 사실 제가 대표적으로 사람이지만 뭐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람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환경유해인자가 우리 사람의 수용체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를 거쳐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대기 또는 물, 토양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매체라고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네요. 수용체, 바로 밑에 또 나오네요. 환경 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 인재에 따라 영향을 받는 주체가 되는데, 사람이나 동식물을 포함한 아까 제가 뭐 생태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변 하천이라고 한다면 수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주변 산림이 될 수도 있겠고, 그죠? 제가 연구를 했을 때 뭐 수용체를 그렇게 본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 화학 사고가 구미에서 발생을 했었잖아요. 2012년에 대규모로 대표적인 이제 화학 사고인데, 그 화학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은 영향을 받으면 물론이거니와, 그 사진을 찾아보면 막 그때 주변에 있던 밭 이런 게 막 타서 말라 죽어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 화학 사고에 대한 수용체는 누구라고 할 수 있죠? 네, 주변의 밭, 논 이런 것도 심지어 수용체가 될 수 있겠죠. 수용체는 그런 환경유해 인자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수용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뭐 영어로 리셉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린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민감 취약 계층에 여러 가지 집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뭐 산모 영유아도 있고 뭐 이미 어떠한 질환에 이완된 어떤 환자들도 다 민감 취약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법적으로는 이제 환경보건법에서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통상적으로 노인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활동 공간이 왜 나오냐면, 지금 어린이가 아까 어떤 환경 오염에 민감한 이제 계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어린이 활동 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뭐 어린이 놀이시설 또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들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연구도 있어요. 어린이들이 이제 바깥에 야외 활동을, 체육 활동을 할 때, 뭐, 인조 잔디라든지 우레탄, 그런 소재의 운동장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뭐 이제 중금속이 나왔다더라. 또는 뭐 프탈레이트류 같은 뭐 그 환경 호르몬 물질이 나왔다더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공간들을 통칭해서 이제 어린이 활동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환경보건법의 적용 범위,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법은 우리가 작업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할 때는 뭐 일반적인 대기 오염이라든지 수질 오염, 그리고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지금 배우고는 있으나, 환경보건법에 이제 국한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적용 범위가 이제 산업장,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이나 건강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밑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이 이제 목적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환경보건법 기본 이념, 이념이라고 하니까 조금 거창한 것 같긴 한데 한번 살펴봅시다. 이 다음에 기본 이념에 따라서 증진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환경 유해인자와 수용체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 유해인자의 무해성
이 최종적으로 검증될 때까지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된다. 너무 길어서 좀 이해가 어렵죠.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왜 뭐 유해성 확인 절차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한번 예로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A라는 물질이 있는데 걔가 뭐 등급이 있었잖아요. A, B, C 이런 등급이 있었죠. 바람 등급. 근데 뭐 바람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걔네들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까? 걔네들에 대한 연구나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이제 입증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아까 어린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13세 미만 어린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린이 등 환경 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던 민감 취약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는 환경 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된다. 누구나 당연히 우리 국민이라면 환경보건법에 의거하여서 보호하고 배려받아야 됨이 마땅하오나, 다만 이제 어린이 또는 민감 취약 계층 또는 뭐 예를 들어 대규모 공장의 옆에라든지 또는 원래 기본적으로 환경 오염이 심한 뭐 오염 정도가 심한 지역의 국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 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 조정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데 수용체 보호의 관점, 그러니까는 환경 매체가 있고 수용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환경 매체를 그냥 환경 매체에서의 오염 농도만 관리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뭐 식약처에서 뭐 예를 들어 의약품이라든지 다른 뭐 화장품 이런 것들 따로따로 관리하다가 통합 위해성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체별로 따로따로 관리한다기보다는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제 위해성 평가도 진행하고 뭐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환경 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 집단은 유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각종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4번도 좀 중요한 것 같네요.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 유해인자에 노출이 되고 있죠. 우리도 이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된다. 뭐 예를 들어 뭐 생활화학 제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생활화학 제품이 왜 만들어졌나요? 뭐 예를 들어 뭐 소독제, 뭐 살충제, 방향제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뭐 삶을 이제 조금 더 편리하고 윤택하고 그쵸?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그 안에는 뭐 소량 또는 미량이지만 유해한 화학 물질들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보를 이제 알 권리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건의 어떤 기본 이념에 대해서는 한번 이해를 한번 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도 있네요. 첫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참여를 하고 협력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겠고. 세 번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 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된다. 근데 아까 교수님 사업자 뭐 작업장 이런 거는 환경보건법에 뭐 그 적용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그런 거예요. 작업 환경 내에 그런 사업자가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또는 수질 오염 물질을 방류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업자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업자는 이제 환경 유해인자가 나가지 않도록 뭐 예를 들어 굴뚝에 어떤 정화 시설을 단다거나 또는 이제 오염 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폐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폐수를 정화하는 장치를 설치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스스로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바로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조치를 취해야 되고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환경보건시책에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 등의 책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책무를 지는 당사자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여기 보시면 한번 초록색으로 바꿔볼까요? 국가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여기선 또 사업자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우리가 환경보건법에 의거해서 환경보건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이념들이 있고 뭐 우리가 따라야 될 뭐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그 환경보건학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다 전공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들이네요. 그죠? 첫 번째, 환경위생이나 환경공학. 보면 인간에게 부적합한 환경을 인간의 건강, 안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학문이 바로 환경위생공학이 되겠고 또는 공중보건의 향상을 위한 기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노출평가라든지 독성학, 독성학은 또 최다론 교수님 연구소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수업 많이 듣고 있죠. 인체가 환경적인 위험 요인에 어떤 경로와 양상으로 노출되며 그 기전은 메커니즘이 어떤지 탐구하는 것들이 노출평가 독성학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환경역학이라든지 직업역학은 무엇이냐? 어떤 스트레서, 환경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양 간의 상관성,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이제 역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환경보건학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딱딱 나누어지는 건 아니지만 굳이 이제 나눠보자면 환경위생이나 공학 쪽은 이제 오염물질과 매체 오염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제 노출평가 독성학은 그 환경 오염과 그 다음에 인체 노출 간에 좀 관심이 많이 있는 학문이고 역학 같은 경우는 그 노출로 인한 건강 영양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환경 영향 평가 및 위해성 평가 이런 것들은 오염 물질 그 다음에 매체 오염 그쵸 우리가 계산할 때 이거 다 이 순서대로 했었잖아요. 인체 노출 그 다음에 건강 영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것이 이제 위해성 평가 그리고 그 위해성 평가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위해성 관리라든지 정보 소통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 활용이 된다 환경보건 정책이라든지 행정에 활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학이 사실 어떤 의학이랑 또 뭐가 다른지 뭐 예방의학 이런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대기 오염을 예로 들어봅시다.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 뭐 교통량의 증가, 그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업 활동으로부터 대기 오염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로 우리는 거기에 이제 노출, 호흡 노출로, 이날레이션으로 이제 체내에 어떤 오염 물질들이 축적되고 그런 것들이 호흡기 질환을 이제 유발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그 질환이 생겼다면 그것들을 이제 치료해야 되겠죠. 이게 전체적인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환경보건은 지금 이제 뭐 노란색이라든지 보라색 박스가 이제 포커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그죠? 어떤 수준으로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체내 얼마만큼 이제 인터널 도즈라고 하는 내적 용량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호흡기 질환의 어떤 유병률을 높일 수 있다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환경보건학의 주요 분야인 것 같고, 그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치료하고, 그쵸? 그런 것들이 어떤 약물을 쓴다거나, 또는 외과적인 수술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게 바로 의학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질환이란 것을 탐구하는 것은 비슷할 수 있지만 환경보건과 또는 의학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에서는 어떤 그 질병의 치료 또는 개선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기보단 어디에 우리는 목적이 있죠? 지금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보건학의 주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학에는 그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고 적용 범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환경보건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학부 때. 그리고 뭐 석사, 박사도 다 환경보건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교수님도 환경보건학을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저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뭘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연구를 했던 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요즘에 또 다른 변이도 나오고 굉장히 아직도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셜 디스턴싱,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어떤 조치, 메저먼트가 이제 생겼고, 거기서 이제 아마 공기질이 좀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면 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뭐 중국같이 아예 락다운 이렇게 한 나라는 더 이제 심했겠지만 인간 활동이 통제가 됐죠.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가 뭐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밤 10시였나요? 그때까지 이제 통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코로나 초기에 그런 것들도 있었죠.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그죠?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오염 배출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질도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분석을 해봤고, 분석을 해봤더니 나중에 밑에서 얘기를 해주겠지만 신기하게도 정말로 많이 공기 오염이 줄어들었더라고요. 2020년에 코로나가 주로 2020년, 2021년 이렇게 이제 창궐 하고 있으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공기질이 줄어드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결과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보건이 어떤 분야다? 건강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학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이제 헬스 베네핏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베네핏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공기 오염에 노출이 되었을 텐데 그 오염 농도 수준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베네핏인 거잖아요. 그죠? 높은 오염도에서 낮은 오염도로 줄어들었고, 오염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떤 환경성 질환이나 다른 호흡기계 질환 이런 것들의 유병률을 낮추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표현한 것은 헬스 베네핏이라는 이제 용어를 채택을 해서 논문을 좀 썼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서울이고 이거는 대구예요, 여러분. 그리고 위에 거는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PM2.5, 밑에 거는 PM10 우리 배웠었죠? 미세먼지. 그거였는데 위에 거를 가지고 어차피 PM2.5나 PM10 둘 다 이제 미세먼지니까 위에 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파란 색깔 그래프, 선 그래프가 뭐냐면 여기 이제 컨트롤이라고 나와 있는데 컨트롤 피리어드가 2017년부터 2019년 코로나 있었을 때입니까? 없었을 때입니까? 없었을 때죠. 그 농도를 이제 위에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코비드 19이라고 해서 2020년이 초록 색깔 선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적으로 보기에도 지금 PM2.5 농도가 이제 높다가 2020년 코로나 생겼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낮아짐이 보이죠. 그게 다 서울과 대구 두 도시에서 다, 그죠? 특히나 굉장히 많은 이제 저감 폭을 보인 게 뭐 4월, 3월 이럴 때가 굉장히 그 미세먼지 저감이 굉장히 많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코로나 없었을 때 시기에 비해서, 그쵸? 그래서 다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PM2.5라든지 PM10 각각의 이제 에어 퀄리티 인덱스, 그러니까는 오염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식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AQI 카테고리라고 나와 있고, 뭐 그게 50보다 작으면은 이제 에어 퀄리티가 좋다, 굿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51에서 200,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면 언헬시, 건강하지 않음, 이런 수준을 나타내는 카테고리 지표가 있는데요. 보시면 위에 컨트롤이 이제 코로나 없을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주황색이고 뭐 빨간색이고 노란색이고 그래요. 보면은 대부분 주황색인 거, 주황색이 뭔지 볼까요? unhealthy for sensitive group이라고 나와 있어요. sensitive group이 뭘까요? 민감 취약 계층이겠죠. 그 계층에게 건강하지 않은 수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2020년대로 오면서 어떻게 됐죠? 주로 이제 노란색이긴 한데 노란색 모더레이트 중간 정도다. 근데 좀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이 초록색이 생겼다는 거에 의의를 조금 두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까 환경보건법의 기본 이념 생각나십니까? 어떤 집단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어린이를 포함하는 어떤 환경오염에 민감한 집단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면 unhealthy for sensitive group, 민감계층에게는 취약한 아주 수준의 PM2.5 인덱스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게 PM2.5, PM10 둘 다 그랬고 서울, 대구 할 것 없이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런 연구들을 제가 진행했었고, 뒤에 이제 헬스 코스트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썼던 접근법은 약간 이런 거였어요. 평균적인 사망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기질이 개선이 됐다면 그 평균적인 사망률도 조금 낮아졌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 사망률이 그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공기질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쵸? 그걸 제가 바로 헬스 베네핏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즉 그게 이제 헬스 코스트로의 접근인데요. 이 장표에서 한번 보시면 지금 PM2.5가 있고 10이 있고 이제 NO2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오염 물질이죠. 그 다음에 코비드 19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코로나 19고, 이거 제가 한 3, 4개월이었나요? 그때를 딱 한정 지어서 한 연구였는데, 서울에 그때 코비드 19으로 인한 이제 사망자는 2명이었던 거고, 대구는 154명. 대구의 초창기 때 코로나가 굉장히 빨리 확산됐었잖아요. 그래서 사망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근데 이제 오염물질을 보면은 오염물질이 아까 개선이 많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말했어요. 그 사망률 자체도 이제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PM2.5로 인한 사망이 한 250명 정도 줄어들었다, 회피되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avoided death, avoidable death 또는 뭐 preventable death, prevented death 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망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OECD에서 정한 국가별로 사람 한 명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제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VSL이라고 하는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곱해서 제가 이코노믹 아웃컴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PM2.5만의 이제 회피 사망은 250명 정도로 평가가 되고, 그로 인한 이제 이득은 사망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이었다. PM10은 그거보다 적었지만 이만큼이었다. NO2도 이만큼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이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있어서는 안 되는 손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웃컴이 마이너스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고, 이제 2명의 사망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마이너스, 154명의 사망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도시 간의 비교를 제가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서울만 보자면 이게 인간의 그 생명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영구적으로 보았을 때, 서울 보았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보다는 어떤 공기질 개선으로 인한, 그쵸? 이득?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해요. 근데 대구를 보면 공기질 개선으로 인한 어떤 헬스 베네핏이 있었다고는 평가가 되나, 사실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좀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주는 환경보건학적으로 시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통제해야 된다 라는 얘기는 너무 당연한데, 이런 식으로도 접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도시 간의 코로나 대응의 차이, 뭐 대구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싶진 않았겠지만, 어떤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 수와 사망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어떤 손해라든지 마이너스, 인간 생명의 뭐 사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졌고, 서울은 비교적 뭐 그런 것들이 적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제 생각에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또 다른 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유형의 감염병이 또 창궐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적절하고 적극적인 방역 대책,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일조 뭐 도움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보건학의 다양한 분야 중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한번 드려봤고, 요즘에는 건강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현대인이 추구한 어떤 가치관과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환경, 보건, 뭐 융합, 안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safety라고 얘기를 하죠. 사전적인 정의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안전이란 너무 간단한 정의이지만 완벽한 정의인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안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라는 것이 바로 안전의 사전적인 정의가 되겠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이제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네요. 안전이란 허용 항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위험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많죠. 항상 제가 위험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그랬어요. 리스크가 제로가 될 순 없어요. 절대. 제로 리스크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정말 예측 불가한 거기 때문에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성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분포하고 있고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리미트, 허용 한도 이런 것들을 정해 놓는 거잖아요. 그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위험성이 바로 안전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용 한도가 뭐 어떤 것이냐, 스레숄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뭐 역지값, 그죠? 이거는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그러면 발암물질, 바람 위해도를 따졌을 때 전통적으로 몇을 채택한다 그랬죠? 그 허용 한도라고 하는 것을 10의 마이너스 6승, 그죠? 또는 뭐 10의 마이너스 5승, 또 연구자에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4승까지 이렇게 허용 한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실 뭐 비교적 안전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어떤 당장의 개선 대책은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안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교수님은 안전이란 이런 얘기도 하셨다는, 약간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곧 안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전이 요즘에 뭐 산업 안전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보건 안전 이런 것들도 있고, 안전 분야로 많이 여러분들이 또 진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꼭 건강, 뭐 사람의 지금 상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심리, 마음 상태 이런 것들도 다 안전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안전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있네요. 생활안전 또는 뭐 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뭐 맞춤안전이란 것도 있고, 뭐 시설안전, 산업안전, 보건안전, 사고안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안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랑 조금 맞는 부분을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놔봤어요. 생활안전은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유연의 안전 이런 것들이 다 생활안전에 포함이 되겠고, 재난안전, 재난은 근데 저희 공부 안 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재난안전, 어, 그냥 뭐 지진, 뭐 화산 이런 것만 재난이 아니라, 여러분 최근에 미세먼지도 재난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학물질 사고 이런 것들도 재난으로 분류되죠. 또 폭염 이런 것들도 재난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도 우리랑 이제 관련성이 높은 분야가 되겠고, 뭐 산업안전 이런 것들 또는 보건안전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밑에 정말 간단한 그림이긴 하지만 뭐 리스크라든지 세이프티는 서로 이제 리버스하게, 그러니까 반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리스크를 낮춘다면 당연히 세이프티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 이제 리스크 어세서로서, 평가자로서 최소한의 리스크로 이제 줄이기 위한 노력, 리스크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보건, 환경, 그리고 안전 합쳐서 HSE 또는 뭐 EHS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헬스, 보건 H, 그 다음에 세이프티 S, 인바이러먼트 E. 이 보건, 안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라고 제가 한번 환경, 보건, 안전을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건 분야와 안전 분야, 환경 분야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 보건 기술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우리 앞에서 법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법률적 관점에서의 환경 보건 기술 한번 읽어보시고 잠깐 강의를 멈추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 관점에서의 환경 보건 기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또 새로운 표현이 나오네요. 환경 부하, 벌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환경 부하가 바로 무엇이냐? 환경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악화된 환경의 질은 다시 또 보호 대상, safeguard, subjec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호 대상을 뭐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수용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악화된 환경질이 다시 이제 수용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겠고, 환경의 질, environmental quality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은 중간점 레벨의 환경 영향으로, 환경 부하가 보호 대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종말점 레벨의 이제 환경 영향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매체의 환경 영향 범주잖아요. 매체에 주는 영향이 이제 중간점 레벨이고, 이제
어떤 환경 부하가 환경의 질의 악화를 가져오고 그 악화된 환경의 질이 다시 수용체로 온다 그랬잖아요. 수용체 수준에서, 그러니까 보호 대상에 미치는 부정적인 레벨은 종말점 레벨, 엔드포인트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은 제가 아까 수용체로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인체의 건강, 휴먼 헬스, 그리고 생태계 건전성, 심지어는 뭐 사회자산 또는 농림, 그다음에 어업 이런 것과 같은 1차 생산력까지도 보호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환경보건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보호 대상은 이제 인체 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으로 이제 압축이 된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환경 위해성 평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EPA에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인체 위해성 평가, 휴먼 헬스 리스크 어세스먼트랑 에콜로지컬, 그러니까 생태계, 생태 위해성 평가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죠? 기억이 나시죠? 굉장히 복잡한 표가 보이네요. 아까 봤던 이제 environmental burden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환경 부하가 되겠고, 그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뭐 매체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카테고리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엔드 포인트, 결론적으로 어떤 질환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점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호 대상은 아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환경 부하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지금 보시면. 지구 온난화 또는 오존층, 뭐 그린하우스 가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영양 물질들이라든지 심지어 뭐 산성화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뭐 이런 것들 좀 수질적 측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기질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광화학 산화물 이런 것들, 그리고 인간들이 사용하는 인체 독성 물질들,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생태 독성을 미칠 수 있는 생태 독성 물질들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을 사용하고 배출하는 것. 그리고 또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자원 소비, 라는 거, 뭐 화석 연료의 소비,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environmental burden, 환경 부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중간 수준에서 이러한 영향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당연히 뭐 지구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그쵸? 산성화된 토양, 부영양화된 뭐 수질, 그죠?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이라든지 인체 생태 독성, 또는 그 여러 가지 자원의 소모 이런 것들이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떤 영향을 다시 일으키느냐라고 본다면 캔서, 뭐 암, 또는 뭐 스트레스, 감염병, 그죠? 또 여러 가지 인체 여러 기관들의 질환, 호흡기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또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어떤 생태계 건전성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는 것들이네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호 대상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 환경보건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경보건 기술도 이렇게 다양한 또 분야가 있다네요. 첫 번째,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뭔가 환경보건 기술, 환경오염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환경유해 인자 또는 영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그러면 그 노출 수준은 얼마이고 위해성은 도대체 얼마인데 이게 위해한 거야 위해하지 않은 거야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노출 위해성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데 라고 하는 관리 기술이 있겠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위해도의 감축이라든지 회피 기술과 함께 갈 수 있는 거가 되겠어요. 아까 그 환경 보건 기술의 표가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이제 environmental burden부터 보호 대상까지 가는 거, 이것과 같은 경로로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환경 유해 인자, 뭐 environmental stress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 유형의 이런 오염들 또는 화학 제품의 사용들, 그죠? 그런 것들이 이런 환경 유해 인자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뭐 성면도 굉장히 이제 성면 배증이라든지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지금은 새집 증후군 이런 얘기 잘 안 하긴 합니다만 이제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막 새집 증후군 난리였었거든요. 뭐 포르말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여러 가지 알데히드 물질들, 그 다음에 생활환경 중에 VOC, 여기서 이제 BTX라고 나와 있는데 뭐 BTEX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프탈레이트 물질들. 프탈레이트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분비계 그런 물질의 뭐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요즘에 굉장히 이슈죠. 현대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알레르겐, 항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레르겐이라고 한다네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환경 유해인자가 되겠고 노출 경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다 그죠? 흡입이라든지 경구, 피부 노출 그죠? 또는 기타 경로 이런 것들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체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나타낸다. 결국엔 그런 환경 오염들이 환경성 질환을 이제 유발시킨다 그랬고 환경성 질환의 이제 유형들을 봅시다. 좀 흥미로운 게 보이네요. 나중에 그건 말씀해 보도록 하고 물환경 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으로 인한 질환,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따른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질환. 신기한 게 성면으로 인한 폐질환도 단독으로 환경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렇죠? 환경 오염 사고로 인한 건강 장애. 실내공기질 관리법 또는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과 질환이고 또 여기 성면처럼 따로 아예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어 있는 게 가습기 살균제 그죠? 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이것들이 환경성 질환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이제 일어난 지 꽤 됐습니다만 아직도 피해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구제하기 위한 노력들도 아직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많이 진출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불광동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기술원에서 이 가습기 살균제 콜센터 전담 부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해 사례를 이제 보고를 하고 또는 이제 건의를 하고 영향 조사를 한 다음에 적절한 이제 구제 조치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도 환경성 질환에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전통적인 환경성 질환이 있죠. 네, 지금 제가 네모 퀴즈 내놓았는데 이게 뭘까요? 수은 중독으로 인해 발생되고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과 징후를 나타내는 증후군 또는 이와 유사한 공해병을 통칭하는 경우로 불리기도 한다는데 우리가 예전에 중학생 때인지 고등학생 때인지 아주 맨날 배웠던 거예요. 그죠? 미나마타 병이죠. 일본에서 있었던 또는 카드미움 노출로 인한 이따이따이 병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물환경 보존법에 따른 수질 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아까 성면으로 인한 폐질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면이 어떤 식으로 이제 폐질환을 유발시키느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성면이 이물질처럼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염증, 감염성을 이제 초래하고 이때 세포 손상이 이제 동반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흡연하는 게 이제 성면과 같이 노출이 되었을 때 종양 촉진자로서 그러니까 투머 프로모터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데 그래서 촉진자로서 이제 작용을 해서 암 발생을 조금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밑에 성면은 다한성 탄화수소를 발암성 대사산물로 대사를 시켜서 또 다른 물질을 발암성 물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보니까 성면이 여러분 혹시 산업보건 시간 이럴 때 배웠나요? 그거 성면 관찰할 때 위상차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 같은데 성면을 어떻게 현미경으로 관찰하나요? 얘네들을 자세하게 보면은 뾰족뾰족하게 생긴 섬유처럼 파이버의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면의 단위를 아시나요? 우리 미세먼지는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였고 가스장 오염 물질은 ppm 또는 ppb 라돈 같은 경우는 베크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피코큐리 이렇게 하는데 성면의 개수 혹시 아는 사람? 성면은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근데 성면의 단위는 개수예요. 개수. 1cc에 몇 개 들어있는지 그래서 성면의 개수로 셀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수업 끝나고 한번 구글에 성면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은 뾰족뾰족한 섬유처럼 생겼거든요. 걔네들이 어쨌든 흡연이랑 이제 동반되어서 노출이 되었을 때 발암물질이 심지어 흡착되기도 하고 농축시키기도 하고 배출을 지연하기 때문에 굉장히 흡연이 이 성면과 같이 노출되면 굉장히 안 좋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 위에 다시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좀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성면 노출과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성면 노출에 따른 질환들이 가장 극심한 경우는 폐암 또는 성면폐증, 흉막 플라크, 중피종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잠복 기간이 어때요? 중피종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길죠, 그죠? 성면폐증은 이 네 가지 질환 중에서는 비교적 이제 잠복 기간은 굉장히 짧은 것 같으나 또 노출 수준을 보았을 때 어때요? 성면 노출량이
굉장히 고농도이고, 그죠? 비교적 잠복 기간이 짧은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죠. 성면 패증은, 그죠? 그것과 조금 반대적으로 중피중은 성면 노출량이 완전 고농도는 아니지만 이제 중저농도 이 정도에서 노출이 되었을 때 굉장히 긴 잠복 기간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면으로 인한 폐질환,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습기 살균제 얘기를 했는데 그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여러 가지 뭐 CMIT라든지 MIT 물질 이런 것들 조사 유아물 시간에는 조사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을 과제로 한번 냈었는데 여러분은 이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게 환경보건학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라면 좀 반드시 알아야 될 만한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걸어둘었습니다. 어쨌든 이 피해 사건의 개요는 이게 최근에 생겼던 이제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2011년 근데 사실 그렇지 않대요. 굉장히 오래전에 94년도에도 뭐 이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물질이 유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가 결국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이제 사건이 커지게 된 경위는 그랬어요. 봄철, 이제 겨울에서 봄철로 넘어갈 때 굉장히 또 건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었겠죠. 근데 특히나 이제 산모 영유아에게 뭐 원인 불명의 폐질환 이런 보고들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감염성 질환이다. 그쵸?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전국 곳곳에서 뭔가 통일성 없는 이제 환자의 보고들이 이제 있고 원인 불명의 폐질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고가 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랑 역학하는 사람들, 이제 보건하는 사람들 이 머리를 맞대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라고 했는데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원인 불명 폐질환으로 뭐 사망하거나 또는 이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 공통적으로 가습기를 많이 사용했어요 라는 이제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되어 있던 아까 말했던 뭐 CMIT 물질, MIT 물질 때문에 폐질환이 발생이 된 거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불가역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우리 인체는 어때요?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면 어느 정도 이제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데 폐 같은 경우는 그 회복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한번 이제 뭐라 그러죠? 기능이 저하된 또는 질환에 이완된 그런 이제 폐는 다시 복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심각한 이제 사건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습기 판매가 중단되고 뭐 회수되고 뭐 이런 처벌을 받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보시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양상에서 폐질환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저도 잘 몰랐는데 심혈관계 질환도 이제 유발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정신 왜냐면 이게 신체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정신적인 이제 저하도 동반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뭐 사망하기도 하고 또는 뭐 그 통증도 있고 그죠? 본인이 이제 어떤 질환에 이완됐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저하도 굉장히 많이 이제 관찰이 되었죠.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고 어쨌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이제 그런 폐질환도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으로 이제 분류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제가 말했어요. 뭐 유해성 있다고 유해성 평가 결과에서 이제 확인이 됐어. 그게 끝인가?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위해도를 저감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례를 몇 개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대기오염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봤고, 그죠? 수질오염 뭐 이런 것들도 계산을 조금 해봤던 것 같고 섭취로 인한 뭐 어떤 그런 바람 잠재력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봤는데 토양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봤던 것 같아서 토양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위해성 평가와 개선 대책 사례, 토양을 중심으로입니다. 1단계 정화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네요. 그 정화 책임자가 이제 위해성 평가 계획서를 작성한다. 혹시 기억나세요? 학기 초여서 너무너무 예전이에요 교수님 생각 안 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리스크 어세스먼트 하기 전에 무슨 과정이 있었죠? 그렇죠. 플래닝 앤 스코핑이 있었죠.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위해성 평가 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다 배웠던 겁니다만 여기서는 특이하게 마지막에 어떤 걸 했나요? 그래서 위해도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 위해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추겠다라고 하는 목표치를 설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위해성 평가에 대한 결과서를 이제 작성을 했고, 뭐 보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결과고, 그 다음에 6단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6단계인데, 6단계에서 정화 또는 사후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봅시다. 토양에 대한 이제 위해성 평가를 할 때 그 대상 지역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국유재산인데 토양 오염이 심하게 이제 발생된 지역, 또는 정화 책임자의 불명,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자체장이 정화를 실시하려는 지역도 이제 위험성 평가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 또는 토양 오염이 사실 인위적인 배출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이제 오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런 곳이 대표적으로 이제 토양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대상 지역이 된다고 하네요. 대상 물질은 주로 이제 중금속류, 그 다음에 뭐 유류, VOC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불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물질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는 장항 송림숲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장항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저도 자료 조사하다가 장항 송림숲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장항이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제가 여기를 갔더라고요. 장항 스카이워크. 여기 사진이 있네요. 여기 충남 서천이에요. 서천에 있는 장항 송림숲 사례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장항 송림숲 사례일까? 음, 이 지역에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대규모의 재련소가 있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앞에 슬라이드에서 기억이 나나요?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 진행한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중금속이 있었죠. 재련소에서 나오는 그 물질 때문에 이 장항 송림숲 주변이 그 비소 농도가 굉장히 극심하게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바람 위에도 지금 산출한 거 보니까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기억을 더듬어 보자, 다시. 10의 마이너스 5승. EPA 그 전통적인 기준치보다 초과를 했네요. 그죠? 바람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해도를 저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저감 기준도 설정을 하셨네요. 정화 책임자가. 보면, 그래서 그 위해도는 어떻게 저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무엇이 있었느냐? 첫 번째, 비소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금속 산화물, 뭐 촉매를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 금속 산화물에 비소를 이제 흡착시켜서 이제 위해도를 저감시켰다라는 거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공학적인 대책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물체 내에 비소를 축적하여 위해도를 저감. 중금속류를 잘 흡착시킨다고 알려진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난 식물들이 있어요. 그런 식물들을 심어서 이제 위해도를 저감하기도 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저는 흥미로웠는데, 수용체로의 노출 경로 차단이에요. 이게 뭘까? 매트를 깔았는데 도대체 수용체로의 노출 경로가 뭐가 차단됐다는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 송림숲 주변의 토양이 굉장히 오염도가 높았는데, 그거를 이제 복토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토양을 한 번 더 깐다는 거거든요. 그리로 이 우리 막 등산 다닌 친구들 알 텐데, 뭐 이제 야자수 잎 같은 걸로 생긴 막 이제 매트 있잖아요. 그 매트를 깔면은 우리가 접촉으로 인해서 이제 비소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노출 경로 자체를 차단한 어떤 대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이게 제일 이제 극심하게 가장 강력한 조치가 사실 뭐겠습니까? 예. 아예 그 노출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출입 통제라고 하는 것도 위해도의 저감 조치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죠? 좀 재밌죠? 옆에 그래서 보시면 기대 효과에 토양 생태계의 지속적인 관리래요. 근데 뜬금이 없어. 왜 그 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토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일까? 비소를 이런 식으로 저감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금속도 이용했다 그랬고 식물도 이용했다 그랬고 노출 경로도 차단했고 아예 막아버리기도 했고, 이런 식이 아니라 원래 비소를 여러분 어떻게 정화시키는지 알아요? 이 토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m까지 판대요. 일반적으로 1m 깊이까지 파서 걔네들을 어떤 물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뭐 정화 기술로 걔네들을 씻고 내린대요. 세정한대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기 있는 나무를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식으로 제거를 했대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오염 제거 중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기존의 대책은 오염 제거 중심이었다. 그러니까는 그냥 비소 자체를 이제 세정시켜 버리면 된다. 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뭐 세정력은 뛰어나겠으나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송림숲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나무를 다 뽑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수준의 어떤 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어떤 토양 기능의 중심으로 이제 대책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도 살리면서, 그죠? 또 소나무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소나무가 보존됨으로 인해서 CO2의 절감 효과까지 1년에 1100톤이나 되는 CO2를 절감할 수도 있었다고 해요. 그죠? 재밌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끝낼 것이냐? 그렇지 않다.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비산 먼지 중에 비소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죠? 토양에서 직접적인 이제 비소가 검출될 수도 있겠고, 진짜 비소의 수준이 내가 정한 이 위에도 저감 기준에 맞게 잘 저감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이제 얘기가 이거예요. 위에도 저감 조치 대안 공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소개된 이제 개념이래요. 이때 장항 송림숲의 개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존에는 제가 아까 말했죠. 직접적으로 이제 오염을 제거하는 방식의 저감 대책들을 많이 수립했나 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직접적으로 뭐 세정한다든지 거기를 직접적으로 정화하기 위해서 얻게 되는 또 리스크도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따져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대안 공법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위에도 저감 조치 대안 공법이라는 용어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양을 중심으로 한 사례였고요. 작업 환경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개선 대책 마련 사례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우리 너무 잘 아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유해성에 대한 독성 평가는 기존의 뭐 MSDS 자료를 활용했다라는 거고 CMR 물질인지 여부를 이제 판단했다. CMR은 여러분 아시죠? 뭐 발암성이라든지 뭐 변이원성이라든지 그죠? 생식 독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게 이제 CMR이라는 거고 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했다. 그 다음에 노출 수준은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측정을 했다. 그죠? 우리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이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측정이라든지 직접적인 측정이 안 되는 경우 뭐 모델링을 통한 예측도 할 수 있다 그랬고 또 뭐 있었죠? 내가 직접 측정할 수 하지 않더라도 가용한 어베일러블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에어코리아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측정 결과 그 다음에 뭐 취급량, 비산성, 휘발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노출 수준을 평가를 했고 우리가 가장 궁금한 이제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 처음 나오네. 4x4 매트릭스라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제가 여기 들고 왔어요. 4 곱하기 4죠? 보시면 여기 약간 잘렸는데 미안해요. 이게 시비어티, 그러니까 심각도예요. 여기가 이제 심각도고 그다음에 여기는 라이클리후드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확률이겠죠. 여기가 이제 1이고 X축, Y축을 생각을 해보면 그 심각도도 낮고 확률도 낮다면 리스크가 1로 판단된다는 거야. 반면에 심각도도 4야.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확률도 4야. 그러면 4 곱하기 4, 쉽게 16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위험성은 우리가 avoid,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또는 이 주황색 정도 있는 거라면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어. 그지? 또는 네 번째래. 여기 초록색으로 이제 보이는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는 그냥 허락되는 수준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아예 위험도가 굉장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용 가능한 위험이구나, 안전한 상태구나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이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을 했는데 사실 작업 환경에서는 위험성 감소 대책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정형화되어 있죠. 화학물질을 제거한다거나 아예 그 물질을 제거해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화학물질을 제거할 수 없을 때는 대체하는 다른 위험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다거나, 그죠? 또는 공정이 뭡니까? 뭐 작업 공정,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지 그런 거잖아요. 그럼 공정 자체를 변경한다거나,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차단이나 밀폐함으로써 내가 아예 노출이 되지 않게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격리겠지, 그지? 그 다음에 환기 개선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전체 환기라든지 또는 전체 환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뭐 국소 배기 장치를 단다든지, 그죠? 그런 식의 이제 위험성 감소 대책이 작업 환경에서 마련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위에 또 관리, 평가, 기술, 그리고 저감 대책들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우리 계산 문제 많이 연습하고 있었잖아요. 계산 문제도 풀어보고 또 아티클도 리뷰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 춥고 일교차도 크고 한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